15분 교통정보였습니다. 네, 이 각 요일마다 주제별로 뉴스를 살펴보는 알짜 뉴스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제 뉴스 알아보는 날이죠. 자, 오늘도 알짜 뉴스 동의대학교 행정정책학과 김태환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네네.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써 2주째를 맞이하고 네네. 있는데요. 그러네요. 현재 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2주째를 맞고 있는데요. 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국제사회가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해서 우크라이나를 돕고 또 러시아를 제재하는데 동참하는 행동을 지금 취하고 있고요. 네. 비정부 민간 수준에서도 우크라이나를 돕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민간 차원에서는 당연히 지구촌의 보편적인 가치인 인권, 민주주의 그리고 또 주권, 국가의 주권에 대한 도전을 용납할 수 없다는 그런 당연한 움직임들 때문에 네. 이렇게 많이 도우려고 하는데 국가 차원에서 보면 각국의 법률 체계 때문에 공식적으로 민간인들의 참전을 허용하지 않고 있지만 네. 개인 차원에서 의용군의 형태로 러시아군과 싸우기 위해서 우크라이나로 입국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는 그런 보도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민간인 지역을 포격함으로써 민간인들의 피해 상황이 상당히 큰 모습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시시각각으로 지금 알려지고 또 국제적으로 그래서 반러시아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데 러시아 국내에서도 이런 침략에 대한 부당성에 대한 그런 시위가 있다는 그런 보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생각보다 러시아군의 또 피해가 또 크다는 그런 보도도 있는데 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이런 보도는 하나하나 좀 마음 아프고 또 안타까운 일이기는 하지만 네. 전쟁 전체의 흐름을 그렇게 크게 영향 미치는 그런 요인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네. 본래 전쟁이라는 게 일단 시작되면 좀 비극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서로 죽여야 하고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게 되는 그런 거니까. 그런데 네. 당사국들도 또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사악한 이런 행위인 전쟁을 수행하면서 좀 티끌만한 어떤 명분이나 자기들이 도덕적으로 서로 더 우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좀 네. 이런 상황들을 네. 과장되게 선전하는 그런 경우가 사실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우리나라를 위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아하. 그런 차원에서 좀 눈여겨봐야 할 것 같은데 이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이 잘 마무리되지 않으면 네. 국제사회가 지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상대적으로 상당히 번영하고 평화를 누려왔던 한 7, 80년 동안의 시기가 있었는데 네. 이 시기가 좀 어려워지는 그런 기로에 서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요. 네. 그런 면에서 아직 우리나라 언론에는 크게 조명되지 않고 있는데 하나를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게 네. 현지 시간으로 어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아마 오늘 새벽쯤 될 것 같은데 네. 영국의 리즈 트러스 외무장관이 미국의 블링컨 국무장관하고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서 지금 미국의 워싱턴을 방문하고 있는데 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이 트러스 영국 외무장관이 여성입니다. 네. 우크라이나 전쟁은 9.11 테러만큼이나 국제사회의 패러다임 그러니까 근본적인 틀을 바꾸는 사건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엔 헌장, 민주주의 그리고 또 주권 국가 이런 원칙들이 지구촌의 근본적인 질서를 유지하는 토대를 제공함으로써 국제사회가 그래도 나름대로 안보와 평화를 유지해 왔는데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은 바로 그러한 원칙들에 도전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국제사회에 뭐 큰 반발 없이 러시아가 원하는 대로 모두 가져가게 되면 앞으로 러시아와 같은 잠재적인 어떤 그런 침략국들에게 네. 아주 안 좋은 사인을 보내게 된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 아니었겠는가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 말씀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국제사회가 직접 뭐 군대를 파병하거나 뭐 이렇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네네. 나름대로 이렇게 제재하려고 그렇죠. 서로 뜻을 네. 모은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그런데 또 최근 보도를 보면은 뭐 그런 국제사회의 협력도 그렇게
그렇게 견고한 것 같지는 않다라는 말이 네네네. 있던데 이건 어떤 그게 이제 뭐 뜻인가요? 개인하고도 비슷한데 네. 가정 안에서도 어떤 의견이 보편적으로 어떤 한쪽 방향으로 가자 하더라도 가족 구성원 간에도 또 구체적인 거에 들어가면은 견해가 갈릴 수 있거든요. 다르죠. 네. 그래서 국제사회가 러시아의 이 침략 행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공감대가 빠르게 형성됐어요. 네.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국제사회가 행동할 거냐 하는 문제에 지금 부딪히니까 각국이 조금씩 입장이 좀 상이한 거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행태가 조금씩 달라지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래서 처음에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반러시아 연합이 급격히 형성되고 또 심지어는 러시아와 친했던 독일도 전향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원유와 천연가스로 먹고 사는 러시아를 제재하기 위해서는 결국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수입을 금지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미국 의회에서도 있고 그런 목소리가 큰데 사실은 이 원칙적으로는 동의하면서도 독일은 아직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수입을 차단하지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유럽이 다 마찬가지지만 독일의 경우는 러시아의 에너지 수입에 상당히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유럽 전체가 비슷한데 이런 유럽의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종속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깊기 때문에 자국의 고통을 과연 그만큼 감당할 수 있을 건가 하는 그런 국내적인 그런 합의가 아직 없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다음은 우리 차례다 하고 이렇게 안보에 심각한 위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있어요. 그건 바로 뒤에 있는 그 발트 3국,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라는 그 발트 3국하고 폴란드 경우가 그런데 자국의 전쟁이 아니지만 자국의 전쟁인 것처럼 상당히 이제 몸이 달아가지고 있는 국가들인데 다른 강대국들은 이런 국가들에 비해서는 조금 한 발짝 떨어져서 소위 전쟁의 불통이 더 확대되는 거를 좀 막는 차원에서의 좀 관리할 수 없을까 하는데 초점을 더 두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도들을 보면 폴란드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서 폴란드가 보유하고 있는 미국기를 지원하겠다. 그럼 폴란드의 미국기를 지원하면 폴란드에 전투기가 없으니까 그 부분을 미국이 좀 폴란드를 도와주면 미국이 직접 참전하지 않아도 간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으니까 좀 그렇게 하자 하는 의견이 있고 타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래 이 보도가 있을 때는 미국 내부에서도 좀 간접적으로 전투기를 지원하는 방법으로서 폴란드로부터 미국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게 하고 미국은 공군 전투기의 빈 공간을 폴란드에 지원을 하고 나토 국가니까 뭐 큰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런 목소리가 없지 않았었는데 최근에 어저께 보도를 보니까 미국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그런 보도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또 상당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 우크라이나가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평지 지역이에요. 그래서 평지에서 전투를 하려면 제공권이 상당히 뭐 절대적인 역할이 있는 거죠. 공중에서 엄호를 해주면 뭐 산도 아니고 평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제공권을 확보하지 않으면 전쟁에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전쟁의 어떤 그 승패를 가늠하는 어떤 관건일 텐데 정작 소총과 탄약 무기들은 지원해주면서 독일도 마찬가지고요. 정작 결정의 승패를 가를 수 있는 이 전투기 지원에 대해서 상당히 소극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하는 것도 미국 의회에서도 상당히 200명 이상의 의원들이 요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에서는 상당히 좀 이렇게 좀 민기적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는 역시 핵 강대국인 러시아가 핵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사인을 보내는 상황에서 미국과 유럽의 강대국들이 러시아를 우크라이나에서 완전히 퇴치하는 것보다는 이 상황을 어떻게 좀 더 관리할 수 있는가에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거기에 방점이 있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국제사회의 냉엄한 현실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같이 보지 않으면 네. 안 되겠다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네, 말씀하시는 거 정말 쭉 들어보니까 일단은 또 하나하나 파고들면은 나와 우리나라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어떤 이득이 있는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를 참 사람이나 나라나 다 똑같네요. 그럼요. 관계라는 게. 맞습니다. 그 저도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네네네네. 때 일단 국제 유가가 올라서 기름값이 네네네. 올랐는데 이거 영향이잖아요. 이거 걱정되던데요. 저도 엊그제 기름 넣으려고 그러다가 선거 네. 전날 네, 1999원 이렇게 써 있는 거 보고 넣는 걸 포기했는데 놀라셨죠. 네. 엊그제 7일 보도에 따르면 국제 유가가 배럴당 130달러를 기록했고요. 북해산 네. 브렌트유는 139달러까지 돌파했답니다. 그래서 아하. 지금 러시아 제재를 위해서 국제사회가 러시아와 다양한 어떤 무역들을 이게 뭐 상당히 단절을 해가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인데 네. 사실 이런 경우에는 그 고통이 러시아 일방만 받는 것이 아니라 쌍방으로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특히 러시아는 국제사회에서 원유나 천연가스의 상당히 큰 부분을 담당하는 큰 공급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유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 사실은 GDP의 4분의 1이 이 에너지 산업이 네, 담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2018년 그 통계를 보면 전 세계 원유 수출에 있어서 사우디아라비아 다음으로 러시아가 2위 국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사실은 네. 러시아를 무력하게 하려면 에너지 수입을 국제사회가 멈추면 되는데 네. 그렇게 하면 아유, 국제사회의 고통도 그렇죠. 상당히 크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지금 쉽지 않은 문제이고요. 그래서 국제사회가 계속 고통받을 거는 분명한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미국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고통이 적을 것 같고 네. 어떻게 또 장기적으로 보면 국제사회하고는 조금 달리 좀 이익을 보는 그런 구조도 있겠다 생각을 하는 게 왜요? 바로 왜? 미국의 셰일가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네. 사실은 바이든 정부 들어와서 환경 문제 때문에 셰일 산업이 많이 위축되고 많이 네. 좀 억제를 했거든요. 바이든 네. 정부가. 그런데 이 고유가일수록 더 가성비가 높은 셰일 산업의 특성 때문에 최근에 오히려 호황일 수 있는데 그 증산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가 오펙 국가들에 대해서 좀 증산하자고 요구하면서 동시에 셰일 산업에도 좀 증산하자 하는데 셰일 산업 입장에서는 네. 여태까지 힘들게 해놓고 이제 와서 뭘 증산하냐. 또 증산하려면 또 비용이 또 상당히 투자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하고 미국 내 셰일 산업 업체하고 약간의 밀당도 있는 것 같고 네. 어쨌든 냉정하게 보면 미국의 경우는 뭐 그렇게 국제사회랑 비교해서 크게 고통스럽지는 상대적으로 덜할 것 같고 결국은 거의 100% 에너지를 수입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만 고통이 심할 것 같은 그런 좀 안타까운 예상입니다. 그렇군요. 좀 이렇게 오늘 무거운 얘기도 또 이어졌는데 마지막으로 짤막하게 좀 네. 반가운 소식 하나 전해주시죠. 우리나라가 북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모로코에 한 100억 원 규모의 고속철도 설계 사업에 최종 낙찰자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네, 네. 이게 아주 더 의미 있는 거는 우리나라에게 고속철도 그 기술을 전수해준 프랑스하고 경쟁해가지고 우리가 와, 따낸 거니까 네. 뭐 청출어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게 설계에 따낸 거니까 네. 이제 시행을 한다거나 하면은 좀 더 유리한 위치가 있지 않을까. 또 유럽에서는 폴란드가 또 이 네. 고속 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또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반가운 소식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반가운 소식까지 지금까지 동의대학교 행정정책학과 김태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부산교